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강의를 끌어야 되는 거죠. 혹은 오시면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서티피킷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똑같은데요.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비밀키를 누가 만드냐라고, 누가 만들죠? 우리 공인인증서의 비밀키 누가 만들죠? 정경철 군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키의 두 번째 자리가 뭐예요? 모르세요? 자기 공인인증서의 비밀키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외우고 계시진 않겠죠? 자, 사실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상하네요. 보신 분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유저들 사용자한테 묻지 않고 자동 생성을 합니다. X를 먼저 생성을 해서 G라는 파라미터는 은행에서 원래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RSA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RSA를 쓰고 있지만 이산로그 경우를 얘기를 하면 좀 비밀키 X를 먼저 생성을 하고 공개키를 만들어서 공개키를 은행에 보내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형태입니다. 근데 비밀키는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요. 비밀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저장을 하면 누군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비밀번호 자릿수가 작으면 은행의 인증서의 비밀키가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사실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뒤에 권태경 교수님 이따 강연 시간에 아마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 옆에 또 더 대답을 하러 양대현 교수님 와 계시니까. 자, 질문 있으세요? 사실 프로토콜이 이렇게 만드는 건 재미있는데요. 프로토콜 강연을 듣는 건 정말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봐봐야 그냥 까만 얘기들만 있고요. 까만 글자들만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강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시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뭐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그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의 컨스트럭션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 개념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은 여러 가지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것에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얘기한 거는 크립토 1984, C는 크립토고 E는 유로 크립토고요. PKC도 있고 이제 크립토 84에 처음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페어링을 이용한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2001년에 나왔던 ID 베이스드 인크립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엘립틱 커브,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적겠습니다. 오도가 Q인 엘립틱 커브고요. 엘립틱 커브는 FP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키는 Q, R은 랜덤하게 고른다는 뜻인데 0부터 Q-1까지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고르고요. 그래서 Q는 160비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키는 SP, P 랜덤 포인트에다가 S배를 한 것을 Ppub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개하는 파라미터는 뭐냐면 유한체 P, 그 다음에 N은 뭐죠? N이 왜 나왔죠? 위에 없는 것 같네요, N이.
n이 아니라 오더가 공개돼야 됩니다. 오더 q, p, q,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p, 공개키 p pub, 그다음 g하고 h는 해시 함수입니다. 이럴 때 이제 ID 베이스드 인크립션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 파라미터로 공개를 하면 마스터키는 감추고요. 자기 아이디에 해당되는 비밀키를 그 시스템에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QID는 뭐냐면 저의 JH 전 SNUHKR 이게 QID예요. QID에 대해를 그러니까 그 아이디, 저의 아이디를 포인트로 바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포인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파트를 좀 두어서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죠. 안 보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타원곡선적 하나, 이게 트리비얼하게 쉽게 되진 않지만 하여튼 맵투 포인트라는 함수로 아이디를 여기다 대응을 시키고요. 이게 어느 정도 느리냐면 거의 페어링이랑 비슷한 속도가 돼요. 이제 시계선 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걸 쓰려면 사실 요거를 효율적인 걸 찾는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엔 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가는 쪽이 발달을 했고요. 자, QID가 나오면 비밀키, 마스터키로 S승을 해서 이거를 이제 비밀키로 발급을 해줍니다. 제가 가진 비밀키는 DID고요. 자, 인크립션을 만들면 엘가말이에요. 엘가말 인크립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에다가 R승을 하고요. 메시지에다가 뭘 더하냐면 공개키에 R승을 하는 게, 공개키가 뭐가 있으면 공개키에 R승, 공개키가 G2DS라면 R승을 해서 더하는 게 엘가말 인크립션입니다. 근데 그거 대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대신 요 놈을 쓰는 겁니다. 요거에다가 이거에 해시를 한 게 여기 원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HID, 자, QID 인크립션 하는 사람은 비밀키 모르죠? 그러니까 QID를 놓고 그 다음에 PPOP을 놓고 페어링한 값에 R을 합니다. 원래는 G2DS에다가 공개키에다 R승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넣어요. 그러면 요 값은 뭐랑 같으냐면 PPOP이 S 곱하기 P니까 S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네, 그렇습니다. 자, S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P 되고 여기는 DID 되죠. 자, 인크립션은 다시 인크립션은 QID를 가지고 PPOP에다가 R승해서 R은 자기가 고른 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값을 똑같이 만들어서 해시해 갖고 더해주면 없어져서 M이 나올 거 아니에요. M은 요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요 값을 똑같이 만들어서 더해주는 건데 요 값을 할 때 R도 있고 여기 S 쓰고 있는데 S는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럼 DID 되고 R은 요 안으로 들어가면 RP가 돼서 요 U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페어링 없이 PPOP에 R승을 하면 PPOP에 공개 비밀키 S를 아는 사람이 RP에다가 S승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페어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SP를 몰라도 QID의 S배를 알아도 복구하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복구를 하기 위한 키가 S 하나였는데 이거는 QID마다 다른 키가 가능해진 거고 그게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의 개인 키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 이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면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에 R승인 건데 그 어떤 거는 PPOP과 그러니까 시스템의 비밀키하고 제 QID 저의 이메일을 페어링한 거다. 근데 실제로 만들 때는 실제로 복구할 때는 어떤데 S를 이쪽으로 보낸 거. SQID가 제가 받은 비밀키니까 SQID를 알면 이 값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크립션을 인크립터 말고 다른 사람은 못 만드나요? PPOP 갖고? 다른 사람도 PPOP을 가지고요. QID도 알죠. 요거 만들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요걸 복구를 못하는 거는 R을 모르는 거죠. 만든 사람은 R을 아니까 이속 정보를 알지만 몰라요. 그래서 그 QID PPOP으로 안 되고 R까지 들어간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R PPOP을 알아야죠. R PPOP을
외부에 있는 제3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S를 이쪽으로 넘긴 DID하고 RP는 여기다 써놨죠.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RP법 같은 거 써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아무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RP만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크립션을 하는 사람은 아이디만 알면 인크립션을 할 수 있고요. 그 아이디는 랜덤 스트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랜덤 스트링으로 만들 수 있고, 아까 좀 JH 전후를 할 수도 있고요. 복구하는 사람은 SDID, QID, DID를 알아야 됩니다. ID 베이스 시그너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호를 시그너처에다가 조금 변형을 한 겁니다. 신호를 시그너처 보면 G의 R승이에요. G의 R승을 더하기 기호로 쓰면 R 곱하기 P꼴인데 조금 RP로 해도 되는데 좀 더 몇 가지 베리언트 중에 QID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쓴 거지. RP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뭐가 오냐면 신호의 경우에 R 더하기 비밀 메시지 해시의 메시지 곱하기 X예요. 비밀키가 S일 때 R 더하기 메시지 S인데 그렇게 쓰면 여기서는 이제 그 ID 베이스를 만들 수 없어서 거기다가 P를 곱한 꼴입니다. 이게 R 곱하기 S M 곱하기 P 그런 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것도 이제 요게 지금 V잖아요.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DID는 S 곱하기 QID거든요. QID 놔두고 S가 이쪽으로 쪼르르륵 하고 넘어와요. S가 넘어오면 P는 P펍이 되고요. S가 없는 놈은 R 곱하기 QID는 U고요. 여기 써 있었고 QID 곱하기 H, 해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서명을 할 때는 DID가 필요하고 검증을 할 때는 필요 없죠. P펍하고 P하고 V하고 U는 서명에 있고요. P하고 P펍, QID가 바로 그 사람의 아이디니까 보낸 사람의 아이디만 알면 이게 서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 베이스드 시그너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를 하면 두 개를 하고 싶어 하죠. 아이디 베이스드 시그너처의 또 다른 활용 중에 하나가 그 키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부서장이에요. 제가 비밀키를,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제가 시스템 파라미터를 예를 들면 이 시스템 파라미터를 만들고 제 밑에 부서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한테 키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법인 같은 데서 사장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을 뭐 판매 담당 이사, 무슨 이렇게 인사 담당 이사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줘서 그 키들을 가지고 서명을 하되 그 키들은 지금 그 아랫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키는 위 시스템에서 다 알고 있죠. 자기가 만들어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키를 알고 있어요. 요거를 키를 아래에 나눠준 셈인데 다시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어라키라는 게 보통 한 레벨이 아니라 여러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더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하이어라키컬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이에요. 즉 이제 위 레벨에서는 퍼블릭키가 있으면 그 아래 레벨에 공개 비밀키를 나눠주고 그러면 그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또 그 아래 레벨에다 비밀키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퍼포먼스는 좀 세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페어링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연구의 히스토리를 보면 아이디 베이스드 키 어그리먼트는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나오고 다음에 시그너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어그리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디 베이스 뭐뭐 시그너처 이런 논문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뭐에다 이런 걸 넣으면 돼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서명에다가 아이디 베이스를 딱 붙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 베이스드 블라인드 시그너처, 아이디 베이스드 프록시 시그너처, 링 시그너처, 그룹 시그너처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분야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논문들이 인용 지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용이 제일 안 되는 논문이 뭐냐면 어떤 분야를 끝장낸 논문이에요. 그럼 인용이 없어요. 그러면 승진하기 힘들고요. 임용되기도 힘듭니다. 이게 약간의 독자가 이게 아이디 베이스 시그너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암호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자가 많고 저도 서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대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가치를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로서는 또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문은 자주 안 나오고 인용도 적지만 이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페어링이나 타운 곡선 쪽 얘기들을 한번 하면 오래 가거든요. 그런 좀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워크를 할 수 있죠, 물론. 하여튼 이런 워크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아요. 인크립션하고 서명이 있으니까 사인크립션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97년에 있었는데, 그럼 ID베이스 사인크립션, 키 어그리먼트가 어센티케이트 키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ID베이스드 뭐 어드민션 컨트롤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암호학 책에다가 목차에다 ID베이스를 딱 붙이는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별로 각광받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이제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을 스탠다드 모델에서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 모델 아닌 데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이라는 게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라 조금 가정을 한 건데 그 가정을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증명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틀린 증명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저자보다 리뷰어가 더 오랜 시간이 들어요. 읽는데 쓰는 데는 잠깐 시간을 들이고 리뷰어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떨어뜨리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 증명을 자꾸 열심히 읽어도 랜덤 오라클 모델은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베리파이가 좀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탠다드 모델, 그런 가정 없는 모델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런 모델에서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거에 먼저 첫 번째 얘기는 인크립션 자체가 랜덤 오라클이 아닌,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이 아니라는 게 스탠다드 모델이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호가 존재하느냐 증명을 하려면 인수분해 문제가 어렵다는 가정 하나만 가지고 인크립션 스킴이 존재하느냐 이걸 연구를 했는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RSA나 이런 형태로 갔고요. 아니 거꾸로 RSA는 나왔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줄이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증명은 되는데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비트 암호화하는데 뭐 1000비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1000배로 늘어나고 이런 단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명 테크닉을 약간 갭이 있는 증명 테크닉을 그냥 활용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건 나왔는데 증명에 약간의 이제 가정이 더 들어갔고요. 그 가정을 잘 정리한 게 랜덤 오라클입니다. 근데 이제 랜덤 오라클 하에서 암호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너무 재료가 없으면 논문도 안 나오잖아요. 논문이 안 나오면 뭐 10여 년 동안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자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랜덤 오라클을 만든 다음에 이쪽 분야에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테크닉이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스킴을 만드는 테크닉이. 그래서 지금은 테크닉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거꾸로 랜덤 오라클을 없애고도 꽤 효율적인 스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랜덤 오라클 없이 만들고 있고 저희 학생도 지금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워드 시크릿시는 제가 한 5년 전에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별로 성과는 못 거뒀고요. 포워드 시크릿시는 이제 1997년에 캠브리지에 있는 로스 앤더슨이 HMCCS라고 이 분야에 유명한 학회에 초청 강연을 하면서
문제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스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거꾸로 나중에 생각한 게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먼저 들으면 스킴을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스킴이 나온 뒤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암호에 대해서 관점을 둘 때는 스킴을 만들고 뭐 이렇게 기능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암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하고 키 관리예요. 그러니까 키에 대한 키를 관리하는 부분이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생각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보면 키를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자. 그건 시크릿 쉐어링이고요. 그걸 시크릿 쉐어링이 더 나아가서 그 쉐어 중에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써도 복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더 나가면 이제 그 키들이 바뀌는 프로액티브하다는 게 그 키가 항상 똑같으면 침입을 해서 다 그 쉐어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원래 키가 복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들통이 나도 이제 키가 업데이트돼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개를 모아야 된다. 모으면 전체 키가 복구된다고 할 때 침입이 들어와서 한 5개쯤 모았는데 키가 한번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포워드 시크릿이 자체를 그거를 더 넘어서는 걸 주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 키가 일방향 함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A인데 내일은 A 제곱 모듈러 N이에요. A 제곱 모듈러 N은 이제 그 일방향 함수예요. N이 인수분해가 어렵다 그러면 스퀘어 루트는 어려우니까 모레는 A 사승이 되고, 물론 예전의 키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키가 비밀 키가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침입이 들어와도 옛날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명의 경우를 보죠. 공인인증서 갖고 전자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전자계약을 할 때 서명을 해서 보내면 유효한 거죠. 제가 써서 보냈어요. 100억 원을 어디로 이체하라. 이게 서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유효한 거로 되는 시스템일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옛날 키가 바뀌어요. 비밀키가. 그러면 공인인증서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도둑이 그걸 훔쳐가요. 그 공인인증서를 훔쳐가서, 아까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뭐 컴퓨터를 가져가도 좋아요. 컴퓨터 버리잖아요. 한 3년쯤 지난 거.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비밀키를 패스워드 어택을 해서 복구를 해요. 그러면 3년 전 비밀키를 알았어요. 그럼 그거 갖고 서명을 할 때 2009년이라고 씁니까? 아니죠. 2005년에 누구한테 100억 원을 줘라. 100억 원이라니까 너무 시각이 안 나서 10,000원을 줘라. 예. 100만 원. 예.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유효한 거냐 무효냐 이거죠. 우리가 전자서명을 할 때 서명하는 시점은 관리를 하는데 검증하는 시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이제 그걸 나중에 가지고 와서 그때 서명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서명한 걸 다 무효하든지, 어느 거는 훔친 키로 된 거고 어느 거는 원래 키로 한 거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가 키가 만료돼서 키를 버렸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제 서명키로 서명을 다 했어요. 오늘 버렸는데 내일 누가 그 키로 주워서 서명을 하면서 어제 했다라고 우기면 구분이 안 가니까 모두 무효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도 있고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이 포워드 시큐어 시그너처를 쓰면, 오늘 제가 이제 컴퓨터에 타이머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키를 이발빙을 합니다. 진화를. 그러니까 제곱으로 바꾸고 어제 키를 지워요. 내일은 A 제곱으로 서명하는 거고 모레는 A 사승으로 서명하는 거예요. 2, 4, 그 다음은 뭐죠? 6이에요? 8이에요? 또 제곱을 하면 8이 되죠? A의 2의 n승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발빙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비밀키를 바꿔가면
공개키도 해당되는 공개키도 바뀌죠. 그럼 공개키 검증하는 사람이 오늘의 공개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스킵은 뭐냐면 공개키는 하나예요. 그리고 공개키에 날짜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언제 서명한 거다 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공개키가 하나고, 근데 비밀키는 날마다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로스 앤더슨이 제시를 했고요. 그걸 콜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1년마다 논문을 써서 이분들이 2002년도에 제일 괜찮은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학하고 이렇게 바로 졸업 학생 때 한 건데 졸업하고 보스턴 유니버시티로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이메일 시큐어 포워드 시큐어 인크립션은 뭐냐면 제 키가 이렇게 이발빙을 하면 자 서명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하는데 오늘 날짜로 서명을 한 다음에 서명 메시지에다 오늘이라는 날짜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 검증을 하는 사람이 공개키랑 그 오늘 날짜를 갖고 검증을 하는 거고요. 포워드 시큐어 인크립션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보낼 때 그 사람이 그 날짜로 인크립션을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인크립션 할 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인크립션을 해서 보내려면 제 공개키를 가져가고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입력으로 사서 인크립션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디크립션을 할 때 오늘의 키로 디크립션을 하면 되는 거고 어제의 키로는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의 키로는 할 수 있는데 어제의 키는 버렸어요. 근데 내일의 키는 할 수 있어요? 내일 키는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키로는. 그러니까 키가 오늘 키가 오늘 자정이 지날 때 내일 키로 바뀌는데 일방향이기 때문에 내일 키로 오늘 키는 내일로 가는데 내일 키로는 오늘로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에다 쓸 수 있냐면 이메일 슈레딩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메일도 암호화해서 보내지만 요즘 보면 그 검찰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하드디스크 통째로 들고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죠. 암호화해서 보내도 메시지가 저장될 때는 평문으로 저장되잖아요. 혹은 암호화해서 저장돼도 키가 있으면 다 보게 되죠. 근데 만약 이 인크립션을 쓰면 제가 오늘 키로 열어서 봐요. 이메일을. 그러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저장할 건 따로 저장하지만 아니면 그냥 놔두면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나중에 뭐 누가 가져가도 그리고 제 키를 요청해서 가져가도 복호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옛날 키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면 암호의 제일 최고의 고객은 뭔가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DPL만 키 익스체인지에도 포워드 시크릿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DPL만 키 익스체인지를 할 때 G2D A를 보내고 저 사람이 G2D B를 보내면 G2D AB가 06키가 되는데 이 키를 계속 쓰면 이 키가 한번 들통이 나면 옛날 메시지까지 다 없어지니까 다 문제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에피메럴 DPL만을 써요. 그래서 G2D A하고 G2D B는 둘이서 서로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G2D R을 보내고 저쪽에서 G2D S를 보내면 A하고 B하고 R하고 S를 잘 결합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세션 키가 들통이 나도 어제의 세션 키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워드 시큐어 인크립션 같이 어려운 거 안 써도 왜냐하면 이거는 인크립션은 서로 통신이 없는데 이런 키 익스체인지는 서로 얘기를 하면 통신을 하면서 저런 걸 만들어 나가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에피메럴 DPL만은 그거 없이 그러니까 둘이서 키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A의 제곱이고 저쪽에서는 B의 제곱이면 내일의 A와 B면 오늘의 키는 G2D AB고 내일의 키는 G2D A제곱 B제곱 되고 그러니까 내일의 키는 저도 제 키도 이발빙이 되고 저쪽의 키도 이발빙이 돼서 둘의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의 키를 알아도 내일의 세션 키를 알아도 오늘의 세션 키는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걸 풀어보고 싶은데 이걸 풀면 우리가 공개키라는 게 non 인터랙티브 키 어그리먼트인 거거든요. 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포워드 시크릿을 만족하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자 포워드 시그너처는 완전한 스킴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세티스팩토리한 스킴이 있고
포워드 시큐어 인크립션은 중간쯤 되고 포워드 시큐어 DPL만은 없습니다. 만족한 스킴이. 인크립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트리비얼 스킴을 먼저 만들어야죠. 트리비얼 스킴은 어떻게 되냐면 자 1년짜리라고 그러면 비밀키를 365개 공개키를 365개 만들고요. 공개키는 이렇게 365개를 저장하고 있어요. 365개의 공개키를 줘요. 이걸 제 공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키는 365개를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어제 거 지우고. 그러니까 오늘은 SK 오늘을 쓸 거고 내일은 SK 내일을 쓸 거예요. 인덱스. 근데 내일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키는 뭐냐면 오늘 설명을 할 때는 SKI 오늘의 I라고 그러면 SKI를 쓰는데 어제 것까지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이걸 지워버리고 SKI 플러스 1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키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키는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효율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효율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리발빙을 이렇게 진화를 100번 한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 정도인데 요즘 뭐 스토리지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게다가 퍼블릭키 사이즈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있으면 퍼블릭키 대신 ID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ID를 기억하는 거는 아이디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라는 게 오늘의 공개키는 1, 내일의 공개키는 2, 3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퍼블릭키 사이즈는 상수로 만들 수 있어요. 한편 시크릿 키 사이즈도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것들을 다 그냥 이것들을 다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만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SKI로 이걸 다 인크립션 해놔요. 다 인크립션 해놓으면 이것들은 노출돼도 되는 장소에 놔도 되죠. 안전하게 보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SK 10개가 있다 그러면 10은 SK9으로 암호화해놓고 SK9은 SK8으로 8로 암호화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 하나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아까처럼 타임 슬롯이 100개면 공개키 사이즈 비밀키 사이즈가 100개로 어쨌든 증가하잖아요. 그거를 로그 100으로 줄이는 게 줄일 수 있습니다. 로그 100으로 줄이는 건 하이어라키컬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 쓰면 로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이퍼 텍스트가 로그 n인데 요거는 하이브가 개선이 돼서 이게 상수가 되면 요것도 상수가 됩니다. 근데 시크릿 키는 요즘 연구하고 있는 서재 연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여전히 로그 n이랍니다. 이거를 상수로 만드는 것들은 아직 오픈입니다. 즉 아이디 베이스 시그너처 포워드 시큐어 시그너처는 비밀키 사이즈가 상수거든요. 타임 슬롯의 수에 대해서 상수인데 이건 로그 n이에요. 이 정도로도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상수로 만드는 거는 더 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문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간단한 응용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의 응용으로 이제 뭐냐면 어떤 걸 구독을 한다고 해요. 제가 어떤 잡지를 구독을 하는데 돈을 내면 오늘치 키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이렇게 있어요. 365일 볼 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서가 영화가 있다고 치죠. 영화가 있고 영화를 인크립션해서 놓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키를 또 인크립션을 해놔요. 그거를 이제 이게 락박스라고 합니다. 여긴 영화가 있고 영화를 암호화해놔요. 이건 퍼블릭 블레틴 보드나 스토리지예요. 그래놓고 영화를 암호화해놓고 그 암호화 키를 다시 이제 암호화를 해놓는 게 왜냐하면 이쪽 암호화는 영화는 파일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암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랜덤 키로 암호화해놓고 랜덤 키를 이제 이 자물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내면 요걸 열 수 있는 키를 줘요. 오늘 키를. 제가 그렇게 하루씩 키를 받는데 제가 한 달치를 1년치를 통째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키를 몇 개 줘요? 365개를 주죠. 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피션시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키 하나로 다 해볼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 키들은 다 랜덤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그 옛날에 2004년에 썼던 논문인데 이때 키를 하나 만들고요. 요 키에다가 봄하고 연접을 해서 해시한 값이 Q1이에요.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요 키를 알면 요건 다 알죠? 요거에다가 뭘 붙여서 해시를 했어요. 달을 붙여서. 그 다음에 뭘 더 붙여서 줄을 붙여서 그럼 날까지 나왔어요. 이거 하루치 돈을 낸 사람은 요 키를 줘요. 한 달치 돈을 낸 사람은 이 키를 주는 거죠. 1년치를 내면 요 키를 주면 이 키에서 유도해서 쓸 수 있죠. 유도는 제가 하나요? 뭐 컴퓨터가 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죠. 자, 요거를 똑같이 이거는 뭐냐면 대칭키 상황이죠. 비밀키가 아니라 이거를 대칭키 상황에서 하려면 뭐가 되느냐? 이 퀴즈입니다. 그러면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을 쓰면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점 더 응용으로 가고 있는데 타임드 릴리스 크립토그래피는 이제 그 미래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꼭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까 그 링 시그너처도 이 사람 그리고 딴 사람 뭐 이런데 RSA 하다가 RSA W, RSA T 그러면서 하여튼 재밌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미래에 디크립트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만든다 그러면 유언장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유언장을 써서 맡겨놔야 되는데 그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한테 보통 맡기죠. 그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매수를 당하면 둘째 아들한테 매수를 당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그럼 좀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는 뭐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유산이 많은 분들 같지 않은데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식은 10년 후에 열어볼 수 있는 암호를 만들면 좋겠죠. 그게 이제 타임락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캡슐이에요. 뭐 손자한테 메시지를 남겼는데 읽어볼 수 없게 한다든지 좀 더 현실적으로는 옥션 같은 걸 할 때 제가 써낸 금액을 누가 보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좋잖아요. 그 다음에 딱 데드라인이 끝나면 이제 딱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전자투표도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복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딴 사람이 못 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리 보면 그게 여론을 끌어나가죠. 대부분 많은 쪽으로. 그래서 휘슬블로잉도 있습니다. 이거 뭐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사장님한테 불려가죠. 혼나고 어떻게 해요? 써서 편지를 써놓고 내일 복화가 될 수 있도록 사내 이메일을 뿌려놓고 한 달짜리 휴가 내고 가는 거죠. 한 달이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버려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준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양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하고 이 정보 이론하고 결합시키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어프로치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의 어프로치는 컴퓨팅 파워에 제한을 둬서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빨라져도 이 정도는 걸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야만 해독할 수 있는 걸로 해놓는 거예요. 암호화를. 너무 훌륭한 솔루션이어서 서민재 군이 감동한 것 같은데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메시지를 보려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유산이라고 해서 유언장에 어디에 가면 돈을 묻어놨다라고 써서 인수분해 1000비트짜리 인수분해를 깨면 해독할 수 있도록 써놨더니
자손들이 게을러서 뭐 있는지 모르고 말면 끝이죠. 혹은 이제 생각보다 근데 유언으로 남겨둔 건데 컴퓨터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해서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정보이론적으로는 조금 나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그걸 한 군데에 다 몰아서 누군가가 무슨 비밀 정보를 일정하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면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시간을 알려주는 서버가 내놓은 정보를 보면 이제 디크립트가 되도록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얘는 P하고 SP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SP가 공격해요. 근데 이제 이게 타이퍼스인데 얘한테 물어봐서 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공격키를 이렇게 해놓고요. 공격키만 해놓으면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암호를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한 다음에 이거 인크립션을 하는데 인크립션은 여전히 엘가말 스타일인데 SP 곱하기 H2023에다 해시를 해서 R을 했어요. 그 다음에 RP하고 이걸 같이 보냅니다. 그럼 요거를 복호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게 R은 이쪽으로 가고 S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RP는 여기 있고요. S 곱하기 H2003을 알아야 돼요. H 곱하기 S2003을 알면 이제 복호화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작동을 멈췄네요. 사실은 이제 얘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SH2009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면 그것 중에서 2000 그러니까 3번째 요 값을 알면 그걸 가지고 복호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점이 포인트인데 한 곳에 이제 트러스트를 몰아줬어요.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한 곳에 이거 시가를 몰아주는 대신 얘한테 접촉을 안 해도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얘는 이 사람들하고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정보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모델은 그거예요. 한국표준연구원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스레시홀드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거기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시간이 돼야만 복호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게 받는 사람이 이 메시지는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누구나 복호할 수 있죠. 누구나 여기는 보면 ASH2003을 알면 누구나 복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 뭐 이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랬었구나. 할아버지 그랬어? 뭐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거에다가 보는 사람의 비밀키를 알아야만 할 수 있게 하려면 뭐 그 시간 말고 그 공개키를 도입을 하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타임드 릴리스된 인크립션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저런 거 하면 그 엠바고 이런 것도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일 12시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 기사를 암호화해서 주고요. 혹은 우리 학력고사 아니 이제 수능 답안지 배포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배포한 그런 거 사이트가 딱 열리면 엄청나게 접속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어려워지잖아요, 접속이.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제 생각엔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인 시계인 거죠. 암호화된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정보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뿌리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해진 시간에 그 수능 답안지를 공개해야 된다. 그럼 답안지를 암호화해서 미리 뿌려놓고 우선 있다가 딱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정보만 보면, 그 시간 정보만 보면 이제 볼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치어블 크립토그래피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암호화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에서 이렇게 줄 서서 밥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더길래 너 암호 아는 애 맞아? 그렇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공부 좀 더 해. 이랬는데 이게 사람의 개념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딱 모순된다고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잘 피해 나가면 그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서치 온 인크립트 데이터가 참 충격을 받은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2001년도에 시큐리티에서 제일 좋은 컨퍼런스라는 S&P에 실렸는데 2년 동안 인용이 없어요. 좋은 논문인데 인용이 없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현찮은 논문이거나 아까처럼 분야를 끝낸 논문이거나, 대부분 전자죠. 현찮은 논문이죠. 대부분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예외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래에 많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암호화 돼 있는데 복호화를 하지 않고 서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같은 학교에서, 아니 여러분들도 웹파드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웹파드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어디서나 액세스를 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있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데 올 때 다 백업을 받아서 오거든요. 뭐 데이터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간 다음에 그걸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웹에다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웹에다 올려놓으면 그 자료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잖아요. 관리자는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자료는 올릴 수 없어요. 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했다. 그런 거 올릴 수 없잖아요.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프라이버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암호화해서 올려놔야 되죠. 암호화해서 올려놓는 게 좋은 방법인데, 암호화해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모조리 갖고 와서 복구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려면 인덱스를 만들어 놔야 돼. 아예 내가 가진 뭐 강의 관련 파일은 이거다, 암호화 해놓는데 제목에. 그렇게 해놔도 서치하기는 되게 힘들죠.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것만 서치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암호화를 해놨는데 서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스킵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보던 사람들이 나오죠. 와그너. 제가 듣기에 이 와그너가 버클리 졸업하고 버클리 교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교에서 바로 임용하는 경우는, 그럼 보통 그 인브리딩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다른 학교에 가면 본교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송과 페리 이 셋 다 이제 그 당시 잘 나가던 친구예요. 이 둘이 텀 프로젝트를, 던송이 데이터베이스 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거를 프로젝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썼는데 이상하다, 이거 저장 안 나. 하여튼 두 사람이 CMU 교수로 졸업하고 바로 갔다가 이제 던송이 지금 버클리로 돌아왔죠. 버클리 교수가 돼 있어요. 수학을 전공했고 학부는 그렇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어떠냐면요. 워드가 쭉 있으면 이게 이제 단어 한자인데 단어를 편의상 20자 뭐 이렇게 끊어요. 캐릭터 20개. 길이를 일단 제한을 했다고 보고요. 레프트가 뭐 10자, 라이트가 10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를 하는데 스트링 암호를 돌려갖고 랜덤 스트링을 만들어내요. 랜덤 스트링을 더한 게 암호화예요. 또 오른쪽은 더하고 왼쪽은 L하고 R을 해시한 값을 더해요. 이렇게 해서 암호화를 해놔요. 그럼 복호화는 어떻게 해요? 랜덤 스트링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 스트링 암호로 그 비밀키를 돌리면 이 랜덤 스트링이 쭉 생성이 될 테고, 그걸 더해버리면 나오겠죠.
근데 요걸 더해버리면 아무 부분에다 이걸 더하면 L이 나오고 L하고 R하고 가지면 이쪽이 나와서 그걸 다시 이쪽하고 더하면 R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R을 알면 L을 알고 두 개 알면 요걸 알아서 이제 복화가 되는 거예요. 서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화를 하지 않고 서치는 제가 어떤 단어 크립토라는 단어 크립토그라피가 있는 단어를 여기서 찾고 싶으면 서버는 믿을 수 없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틈만 나면 제 비밀이 뭔지 엿보려고 하는 그런 서버예요. 거기다가 제 이 키를 줘요. 이 키를 주면 그러니까 M을 찾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이게 M이라고 가정을 해요. 모든 단어마다 이제 돋보기를 대보는 거예요. 대보다 보면 어디서 M이 딸랑 하고 나오는데 요걸 일단 M이라고 봐요. 그러면 M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사이퍼 텍스트가 있잖아요. 사이퍼 텍스트랑 R을 더해서 M의 왼쪽하고 맞는지 봐요. 죄송합니다. R을 모르죠? 왼쪽을 봐요. 왼쪽하고 이게 M이라면 이걸 더한 게 R이 돼야 되죠? 자, 사이퍼 텍스트는 맞는 거고요. 요게 M이라고 가정하고선 쭉 해서 뭐가 틀리면 이건 M이 아닌 거예요. 맞는지 보겠어요. 이게 M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M이라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게 R이 나와야죠? R하고 L을 더하면 이게 나와야죠? 근데 아직까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근데 요거랑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를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더하기랑 빼기는 여기 다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게 틀린 거예요. 나오면 이게 M인 거고요.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쭉 얘가 다 체크를 해보는데 M인 건 어딘지 알지만 다른 단어는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no라고 나오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이거에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M인 거는 알게 되잖아요. 검색하는 단어가 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검색하는 단어를 알려주지 않고 안 알려줘도 혼자 검색도 할 수 있죠. 그냥 문서 갖고 검색은 할 수 있잖아요. 복화를 못해도 어느 단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암호화를 해놔요. 그러니까 평문이 아니라 블럭암호로 한번 암호화한 값이에요. 암호화한 값을 아까처럼 이렇게 워드 단위로 잘라놓은 거고, 그러니까 쿼리를 할 때 암호화한 값을 쿼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쿼리 값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주지만 그게 얘가 쿼리한 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공기키로 옮겨 봅시다. 공기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암호화한 사람도 저고 서치를 하는 사람도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찾아달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한 건데, 공기키라는 거는 딴 사람이 암호화하고 제가 복호화 및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에 이그젠플로 나와 있던 게 이제 우리 요즘 미국에서 보면 블랙베리 아이폰인가요? 이런 걸로 이제 이메일을 보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볼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메일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암호화해서 핸드폰 서버에 그러니까 제 서버에 도착을 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쭉 보여줘요. 그 중에서 내용을 볼 건데 스팸이 무지 많죠. 스팸이 뭐 심지어 10배 더 많고 그렇잖아요. 어떤 데 100배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져오는 대로 돈을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스팸을 다 가져와서 보고 사실 필요 없는 메일까지 다 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냐면 서치를 하고 싶어요. 내용 중에서 이메일이 수백 개가 왔는데 이것 중에서 urgent라고 돼 있는 이메일만 보내라. 물론 이런 건 대부분 스팸이죠. 네, 그거만 보내라. 그러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암호화가 돼 있잖아요. 누가 암호화를 했어요? 제가 했어요? 누군가가 저의 공기키로 암호화를 한 거죠. 근데 제 비밀키로 복화를 하지 않고 비밀키의 일부 조각을 서버한테 줘서 어전트가 있는지 탐색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비밀 정보랑 어전트를 입력으로 받으면 어전트에 관련된 탐색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키로 검색을 해서 있는 것만 보내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가능하면 스킴은 만들어져요. 결국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사회학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하고는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의 응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한쪽 커다란 분야가 이제 익명 인증 쪽은 아이디 베이스드군 뭐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데 이쪽은 아직도 기술이 개발이 굉장히 늦다는 게 아직도 그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요. 익명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자 제가 인증서를 받으면 제 인증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국민인지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주민을 인증해달라고 그러면 주민증을 보여주면 거기에 주민번호 뭐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제가 증명을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도 증명을 할 때 보면 제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알려달라 그래요. 뭐 알려주기 싫죠. 근데 이제 그래서 들어가지 않거나 꼭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알려주고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요즘 주민번호 대체 방안처럼 어떤 아이핀 번호 같이 주민번호하고 다른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또 다른 문제는 아이핀 번호를 매번 그러니까 아이핀 번호 하나 갖고 두 군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은 사람인지 알죠? 그죠? 그 학교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동네에 있는 무슨 동호회 들어가고 뭐하고 한 다음에 뭐 하면 누군지 다 안다고요.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지는 몰라도 링크가 돼서 추적이 돼요. 우리 저 범인을 잡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버스카드를 갖고 다닌 것 같고 다 추적을 했는데 추적을 해도 누군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중에 어딘가에는 CCTV에 한번 찍히죠. 그러면 이제 누군지 찾아서 요즘 그렇게 잡죠. 그러니까 링크업을 하지 않도록 받으려고 그러면 웹사이트 가입할 때마다 IP를 새로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매번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익명으로 제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명 인증서예요. 익명 인증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IP를 이렇게 발급한 기관에서는 이 녀석은 주로 이런 쪽 사이트를 좋아하는구나 놓는 거예요. 제가 GX라는 공개키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승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리파이를 하냐면 G2X랑 H2G를 보면 G가 이렇게 옮겨가서 검증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내놓으면 H하고 H2G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에 이걸 똑같은 걸 보여주면 G2X라는 값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블라인딩 팩터 F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요거의 지승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블라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하나를 갖고 계속 변형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또 너무 변형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인증서 하나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무한히 반복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또 모순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룹 시그너 이제 익명 인증서하고 그룹 시그너처가 어떻게 다르냐면 익명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익명으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무도 제가 자백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수해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게 익명인증서인데 익명인증서가 쓰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추적 기능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이런 거 가입을 할 때 실명을 안 쓰더라도 실명으로 가입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장을 갖고 추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적 기능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룹 시그너처입니다. 그룹 시그너처는
익명 인증서가 있는데 필요한 추적키가 있으면 추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이제 서명 입장에서 보면 그룹 매니저가 처음에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그룹의 공개키를 만들고요. 가입자가 얘기하면 그룹의 그러니까 그 가입자에게 서명 키를 나눠줘요. 그 서명 키가 아까 저쪽 입장에서는 익명 인증서예요. 근데 그 키로 그게 조인하는 과정이고 그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할 수 있어요. 서명을 하면 서명한다는 행위가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할 때 그 사람의 공개키를 갖고 검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공개키 없이 그 그룹 공개키로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스킴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그룹의 서명키를 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서명 스킵 하나 만들어 놓고 키를 다 똑같은 걸 나눠주면 서명할 때 서명하고 검증은 그룹 공개키로 검증할 수 있는데 누군지는 구분이 안 가죠. 그러면 추적 기능이 없는 거고요. 그 구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추적 기능을 주려면 모든 사람의 키가 달라야 되고 다른데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적은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그룹의 시크릿 키로 뭔가 대조를 해보면 추적이 돼야 되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인 요구 조건들이 좀 더 있는데 이제 여기 트레이서빌리티까지 됐고요. 익스컬퍼빌리티라는 거는 화형을 시킬 수 없어야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공모해서 저 사람이 서명한 거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 수 있으면 안 돼요. 비록 그 키를 그룹 시크릿으로 만들어줬어도 그룹 매니저가 저 사람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면 서명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그 학생한테 만약 키를 만들어줬어도 학생이 서명한 걸 제가 위조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담합을 해도 안 되고요. 담합을 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 뭘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그잼플을 그러니까 복잡한 이그잼플의 간단한 부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Q 스트롱 디펠만 프라블럼이라는 건 뭐냐면 G의 R승, R제곱, R, Q승까지 두루두루를 알아도 G의 R 플러스 X분의 1승을 모른다. 이게 이제 아까 숏 시그너처 할 때 BB 시그너처 할 때 나왔었는데요. 리니어 어썸션은 생략을 하고요. 자,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H가 G의 X승일 때 X를 알려주지 않고 제가 X를 알고 있다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자, G하고 H를 주고 제가 G의 몇 승이 H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면 알려줘. 그러면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똑같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려주기 싫어요. 알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G2DR을 랜덤하게 만들고선 자, 네가 아무거나 골라봐. 그러면 지금 이거 만든 사람은 요 비밀기 정보 아는 애예요. 그럼 랜덤한 걸 주면 그걸 갖고 신호를 서명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R 더하기 CX. 그럼 G2DS를 하면 G2DR이 나오고 X는 X는 H니까 H의 C승인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는 X를 아는 사람만 요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서명이랑 똑같죠? X를 아는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는 건 동일한 원리예요. 이걸 해도 근데 R이 랜덤한 거기 때문에 X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C는 알지만 즉 X를 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X를 알려주지 않고 이걸 이제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 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암호를 프로토콜 만들고 싶은 분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뚜닥뚜닥 만들지 말고 이제는 프루프 오브 날리지들을 표로 싹 정리를 해놓고 그걸 빌딩 블록으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그룹 시그너처가 뭐냐면 별거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룹의 공개키고요. 그룹의 공개키고
이게 서명이에요. 아까 BLS 시그너처 할 때 이게 서명이었죠. 여기서 R이 비밀키입니다. G와는 픽스드 베이스고 R이 비밀키예요. 그러면 얘가 한 서명은 뭐냐면 G에 R 플러스 X분의 1승하고 썸 X에 대해서 X하고 이렇게 두 개를 주면 이게 다 서명인데 X가 이제 M이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제가 서명 하나 받은 게 인증서예요. 여기서 이 그룹 시그너처에서 하고 싶은 건 요게 인증서예요. 인증서. 저의 인증서이면서 이게 저의 서명 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서명한 걸 보여주면 이제 저를 입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인증서인데 서버가 만들어준 인증서인데 이 인증서 갖고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갖고 서명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룹 시그너처예요. 이 스킴에서는. 자, 근데 요거 갖고 서명을 한다는 과정이 뭐냐면 엄밀하게는 아까 A는 G1에 X 더하기 R분의 1승 하는 X하고 A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X하고 A를 보여주면 바로 검증이 돼요. 자, 이제 서명하는 거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이게 제대로 된 인증서예요. 제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거. 그래서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 저는 19세가 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선 저거를 딱 보여주면 검증을 해서 맞으면 입장을 시켜줄 텐데 지금 익명인증이잖아요. 저걸 한번 보여주고 딴 데서 또 보여주면 같은 놈이니까 연결이 되겠죠. 아, 다음에 가입한 XXX랑 그 네이버에 가입한 YYY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거가 안 돼야 되는,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실명이 추적된다 그랬죠.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이거를 안 보여주고 제가 요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A하고 X는 요걸 만족을 해요. G와는 공개된 값이고 R은 공개는 안 됐지만 G to the R이 공개돼 있어요. W가. 이게 공개키예요. 그러면 A하고 X는 요걸 만족을 하고 다른 식으로 쓰면 A는 X 또 여기 이렇게 써주면 W는 G to the R이니까 R 더하기 X가 이쪽으로 가면 X승하면 G1이 돼요. 요 식을 만족하는데 요 식에서 모르는 게 뭐예요? A하고 X 두 개죠. 그죠? 나머지 W는 공개키고 G1하고 G2는 베이스 포인트예요. A하고 X를 보여주지 않고 제가 요 식을 만족하는 A하고 X가 있음을 증명하는 게 그룹 시그너처예요. 자, 앞에서 X를 보여주지 않고 X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풀폼 날리지라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요 두 개를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이제 제가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두두두두두 거치면 9개 파라미터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필요한 프로토콜 하려면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복잡한 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건 기대하기 힘드니까 그 머리가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블록화시켜서 모듈화시켜서 아까처럼 프루프 오브 날리지를 공부를 하면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더 블록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X를 잘못 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리포케이션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비밀키를 공개를 해버리면 돼요. 공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5분 남았는데요. 5분 동안 멀티리니어 맵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리니어 맵이라는 거는 아까 바이리니어 맵이 n개로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실버버그하고 보네가 이제 여러 가지를 탐색해 보니까 뭐 증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고 증명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기술들은 보니까 이런 걸 하기가 힘들더라. 즉 이러면서도 이산로가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가 힘들더라 보였는데 제가 그 옛날에 생각을 해봤던 거는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룹들이
G1, G2, G3, G4 이렇게 나가는데 G1에서 G2로 가는 바이리니어, G2에서 G3로 바이리니어 이렇게 시퀀셜한 바이리니어 맵이 있으면 제 생각에 그거는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똑같은 FP도 FP는 하나냐? 이게 아니에요. FP 두 개 간의 아이소모피즘을 모르면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계산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산로그를 푸는 것도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냥 아이소모피즘 찾는 거예요. 오더가 P인 그룹에서 GP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이산로그인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로그 그냥 오더는 다 같은 그룹인데 서로 간에 아이소모피즘이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쭉 시리즈로 무한히 갖다 놓고 이렇게 바이리니어 맵이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시큐어 DPL만 같은 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자, EN이 GN by GN에서 GN 플러스 1로 가는 바이리니어 맵이 있다면 시크릿 키는 A예요. 퍼블릭 키는 G1에 처음에 G1의 A승이에요. 시크릿 키는 매일 그냥 제곱이 돼요. 여기서의 오더는 컴포짓이에요. 합성수예요. 따라서 매일 제곱이 되면 반대로는 못 돌아와요. 근데 퍼블릭 키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페어링하면 요때의 퍼블릭 키가 G1의 A 제곱인데 두 개를 페어링하면 제곱이 하나 더 붙죠. 그래서 GN 그러니까 베이스는 G1 그러니까 G1 by G1이 G2의 제곱 G1 by G1이 G2로 가는 건데 Gn으로 가고 요 지수가 뭐냐면 2의 n승, 2의 n승에서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덱스가 하나 없어졌는데 어제의 퍼블릭키 두 개를 페어링을 하면 오늘의 퍼블릭키가 돼요. 왜냐하면 GN에다가 시크릿키 한 거니까. 그 퍼블릭키하고 시크릿키는 PK G의 시크릿키 승이 퍼블릭키가 되는 걸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런다 그러면 두 명의 그 시크릿키가 있을 때 앨리스의 퍼블릭키에다가 밥의 시크릿키 승을 하나 밥의 퍼블릭키에다가 앨리스의 시크릿키를 하나 동일하고 그러니까 DPL만 키 익스체인지가 되고 그 키는 매일 리발빙이 돼서 어제의 거로 돌아가지 않는 포워드 시큐어 DPL만이 됩니다. 근데 이제 DPL만이 되면 원래 인크립션과 시그너처는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된 게 아닌 게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면 이런 것들의 어떤 힌트가 되는 것들을 찾으면 굉장히 해볼 만한 겁니다. 이런 걸 찾으면 바이리니어 맵보다 훨씬 더 센 것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응용으로는 브로드캐스트 인크립션도 있고 프록시 인크립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바이리니어 맵에 관련된 페어링에 관련된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가정들을 정리 좀 하자. 분류 좀 하고 안전하지 않은 거 좀 쳐내고 안전한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페어링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양숙 교수님께서 거의 다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페어링의 이제 다른 버전들 모듈러 N이라든지 이런 버전들은 또 여전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